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랫배에 힘을 딱 줘야죠. 여기 수업이 언제가 마지막이죠? 일요일이 마지막인가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과목별로 문제들을 많이 푸셨을 겁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푸셨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것들, 그리고 혹시나 또 실수로 이렇게 틀린 것들이 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나 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목별로 한 이틀 정도씩 남았으니까 그 정도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틀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 보면은 틀렸던 것들을 또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머리에 들어갈 게 없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더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점수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들을 틀렸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뭐 각설하고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주제별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들어간 문제도 있고 좀 빠진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요거는 내가 좀 약하다, 요거는 그래도 이해가 됐다, 선별을 해서 좀 약한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이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기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죠. 법경기 하면은 그 중에서도 주로 어디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까?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주로 묻죠. 법적인 개념은 다시 협의하고 광의 이렇게 나누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따로 구분을 하죠. 이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정착물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또 있죠. 그 항목들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도 되죠. 농작물은 권원을 갖고 있든 권원을 갖고 있지 않든 경작자 소유죠. 그래서 독립정착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목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여기 광해부동산 중에 준부동산이 있죠.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독립정착물로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임목은 어떻게 구분을 하든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토지와는 별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 임목, 요거는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죠. 그리고 정착물이 아닌 것은 다 무엇이고요? 정착물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죠. 붙어 있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죠. 붙어 있어도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정착물이 되는 것이고, 잠깐 붙어 있는 가시개 수목이라든가 또는 판잣집,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동산이 돼, 아예 정착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하면은 이제 광해부동산까지 되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쳐서 광해부동산 하니까, 요거는 특징이 등기나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거죠.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수단, 공시라는 게 물권 변동이라든가 소유권 표시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 정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1번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을 들 수 있으며,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축대, 도로, 교량 등의 구축물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판잣집, 가시개, 수목 등은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면 이거는 동산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의 연구 대상으로 된다. 유형, 이게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뭐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유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 무형적인 측면은 가치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권리가 어떻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무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이 4번의 준부동산, 그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자, 등록수단,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돼 있죠. 요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걸 말하는 거죠. 이 4번 지문은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언급됐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표현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립니다. 정착물을 좀 더 자세히 묻고 있는 거죠.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맞는 말이죠. 독립정착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체에 딸린 창고는 종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동산만 주물, 종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이렇게 주물, 종물 구분할 수가 있죠.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그 집단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게 틀렸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은요, 한 그루만 해도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것은 한 그루만 해도 되고 여러 그루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임목법상 임목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한 그루만 해도 되고 집단에 대해서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4번 지문은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임목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정착물이긴 하지만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5번에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것은 정착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지금 이 개념이나 이렇게 뒤에 3번, 4번 용어가 나오는 것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출제됩니다.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될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용어죠. 1번의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자, 이렇게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하면은 후보지인데요. 5번 지문에 보시면은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뭐고요? 이행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어 뜻을 이제 주의를 하시고요. 2번 지문은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건부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 자, 요거를 공지죠, 공지. 공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지의 그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생활환경 확보라든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지인데 건부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우리 시험이나 그렇게 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택지도요. 이거는 이제 옳은 지문으로 지금 표현됐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번 시험에서 택지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냈는가 하면은 택지란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가 뭐예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저지예요, 저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건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은 없는 토지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갱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그 저지 개념을 물으면서 저지라고 쓰지 않고 택지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택지하면은 주상공이 나와야 되죠. 택지하면 주상공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틀린 지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상공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표현입니다. 3번은. 다음에 4번의 필지는 보통 필지, 획지 많이 구분하죠.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일괄평가를 하고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때는 구분평가를 하죠. 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판단을 할 때 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예요?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부분평가를 먼저 판단하고 얘가 아니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토지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뒷토지 소유자가 병합을 하려고 할 때 이 땅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곱미터당 가격보다는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의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하고요? 한정 가격이라고 했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고 이 한정 가격을 판정할 때 기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자, 이랬을 때 이게 이 한정 가격에 대한 그 가액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요거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냐 구분평가냐 이렇게 판단할 때 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요? 부분평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라 그랬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 거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가치를 달리하니까 각각 평가하는 것이고 부분평가는 뭐만 평가하는 거예요? 부분만 평가죠. 이 부분 평가해요 안 해요? 이 부분 평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평가라고요? 부분평가라고요. 이 부분만 평가하니까. 됐나요? 가치를 달리하는 건 분명해요. 가치를 달리하는 건 분명한데 얘를 평가를 해요 안 해요? 얘를 평가를 안 하죠. 그러면 무슨 평가고? 부분평가고. 얘도 평가하는 거 하나를 다 하는데 얘도 평가하면은 구분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비교를 하시고요. 자, 필지, 획지에서 나온 개념이죠.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4번은 토지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의 부지 하면은 대택부에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이쪽은 질문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랬죠. 요거는 지적법상으로는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면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모두 다 대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이제 질문을 여러 번 했으니까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죠. 자, 이게 옳은 말이면은 일단 정답은 1번, 2번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전이라면 니은을 보지 말고 바로 디귿으로 가야 되죠. 기억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1번, 2번 중에 정답이 있다면 1번, 2번에 기억, 니은이 공통이죠. 그럴 때는 빨리 디귿으로 가는 거예요. 한 지문 하나를 읽는 것이 시간 낭비죠. 그래서 디귿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공한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거는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는 2번이 정답이죠.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지 틀린 것을 고르는지 그거를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또 틀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혹시 그 미리 좀 풀어보셨나요? 미리 풀어보셨으면 정답 체크도 돼 있나요?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한 70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기에 커트라인은 60점이 아니고 70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출제를 해드리는 문제는 예외적인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하듯이 해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요. 그러면 난이도와 이제 내용이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 그 해에만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사적인 문제. 그 해에만 출제되는 문제는 다시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해 지나가 버리고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시사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용태도 이제 시사적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틀릴 가능성이 많죠. 시사적인데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별로 출제하지 않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한 65점 정도 나와야 돼요.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약간은 더 난이도를 높게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 70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틀린 부분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서 틀린 부분들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나머지 지문들은 뭐 니은은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리얼은 빈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구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지칭한다. 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바닷가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게 빈지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바다 물가 빈자거든 한자가. 그래서 바닷가로 바꾸었으니까 바닷가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게 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5번은 다음 보기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지리적 위치 고정성의 파생 현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자 1번에 기억에 부동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 맞죠? 지역 분석은 이제 부동성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집약적 이용은 이거는 부증성의 단골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언급되는 것들은 기억해 두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정답은 벌써 결정이 되어버렸죠. 2번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임장활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임장활동은 어디서 단골 손님이에요? 부동성이죠. 그러니까 부동성은 하면서 부동성은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이렇게요.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파생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자주 출제되는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그런 용어들을 몇 개라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답 체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마무리 이론 특강할 때 그 요약 정리된 데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 해서 뭐 감정평가론에 관련되는 거, 경제론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 몇 개라도 자주 언급되는 거를 체크해 둔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정답을 체크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5개 지문을 다 알아야만 정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 개만 알아도 경우에 따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지금 두 개 지문 읽었는데 벌써 답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5번은 부동성에 대한 것이고 6번은 부증성에 대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 문제 두 문제예요. 지금 5번, 6번. 근데 그만큼 이게 부동성과 부증성에 대해서 자주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성, 부증성이 두 개만 해도 5, 60%의 적중률이 돼요. 지금까지 출제된 이 빈도 수가 부동성, 부증성에 대해서 자주 물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성에 대해서 자주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부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별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죠. 국지성과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적지론에 근거된다. 적지론은 부동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이걸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적지론을 할 때는 땅 갖고 있는 분들만 고민하시라 그랬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땅이 있을 때, 용지가 있을 때 거기에 뭐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다 뭘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적지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땅 갖고 있는 분들만 고민하라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고 했더니, 요거 이제 반대가 입지론이잖아요. 입지론은 뭐를 먼저 결정한 후에, 용도를 먼저 결정한 후에, 용지를 찾는 거잖아요. 요거는 부동성 맞아요. 요거는 부동성인데, 땅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 용도에 적합한 땅을 찾아가려면은 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도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 적지론을 고민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뭐 할까? 최유효 이용. 물론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절대 농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튼 적지론은 최유효 이용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조심해야 되죠. 늘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하고 함께 기억해야 되죠. 늘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적합의 원칙 하면은 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적합은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달동네 고급 빌라, 달동네 고급 빌라 땅값 집값 떨어지죠. 그거는 달동네 벤츠 자동차는 가격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럼 동산이니까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주변 환경하고 안 맞아서 같이 하락하는 게.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거나 할 때 멀리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변 지역만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성도 관련되죠. 그러니까 부동성, 인접성. 자, 이게 다 고정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6번의 경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는 증가시킬 수 없죠. 다음에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에 부중성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게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게요. 우리 함께라는 얘기였잖아요. 함께. 사회라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둘 이상이면은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라면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토지가 다 국유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를 허용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고 있죠. 근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게 갖고 있는 사람과 이 편차가 크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허용을 해버리면 이 토지라는 인류 공동의 생활 터전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뭐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한다. 또는 토지 공개념을 강조한다. 이런 개념들이 토지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토지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에서 나오는 그런 파생되는 현상들이에요. 희소성 하면 부중성이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죠. 자, 이 절대적으로 부중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7번은 공간성에 대한 겁니다. 이 공간성은 올해 출제되면 10년 만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괄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출제 안 되다 보면 한 번쯤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공간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성은 성질을 파악할 때는 항상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성질을 파악할 때는 그 개념 자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물리적 개념에서 나왔어요. 법경기할 때 기술적 개념 거기서 나왔지만 그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다 살펴봐야 돼서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 이렇게 나누는 자체는 뭐고요? 나누는 자체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기는 나누어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을 봐야 되죠. 여기 무슨 권이 있고요? 공중권이 있고 여기는 지표권이 있고 여기는
지하권 또는 지중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권리 측면을 보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고, 또 토지 가치를 따질 때 토지 가치 이렇게 나가는 거 무슨 관점을 더 보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 이 토지 가치라는 게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관련이 되겠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주거지나 농업지는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슨 측면도 봐서, 경제적 측면도 봐서 복합 개념으로 파악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일단 나누고, 주로 이제 더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 권리 측면이에요. 공중권, 지하권, 이게 그 지표권 해서.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의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라고 할 경우 이는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다음에 지표권이란 이제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작물 경작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표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용수권 해서 들어가죠. 물의 이용권 해서. 여기에 이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죠. 물론 이거는 뭐 10년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뜻 정도는 이제 파악하자는 거죠. 유역이 뭐예요? 물이 흐르는 그 주변 지역을 유역이라 그러죠. 그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후를 따지지 않고요. 여기는 선후를 따지죠. 먼저 선후를 따지고 먼저 온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난 후에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선후를 따지지 않죠.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죠. 우리나라는 수변지역이고 유역주의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건조지역에서는 주로 이 선용주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지표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하수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죠. 근데 지하 매장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죠. 그리고 한계 심도 이내의 공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한계 심도보다 깊은 곳은 미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한계 심도 이런 개념을 함께 알아두시고, 다만 5번 또 조심해야 되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구분 지상이라는 말에 이 필이 꽂혀가지고 이게 지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이렇게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요.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구분 지상권인데, 지하 공간과 공중 공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공중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은 TDR,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 그리고 구분지상권도 나올 수 있죠. 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지하공간에 관련해서는 한계심도 하고, 여기 구분지상권 나올 수 있죠. 구분지상권은 양쪽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한다, 공중공간을 활용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8번은 유량저량, 이거 10년 동안 5번 물었다 그랬어요. 이 8번 유량저량은 굉장히 자주 물은 거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시라 그랬죠. 유량은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고, 이건 저량을 측정. 이 말은 다들 아시는데,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소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소득은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죠. 월 소득이냐 연 소득이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죠. 근데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 소득도 있고 임대료 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 개념들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유량 개념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죠. 유량이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량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량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 같은 유량 개념이요. 임대료는 유량 개념이요. 다 소득 개념이고. 그리고 지대라고 하죠, 지대. 지대는 토지 임대료거든요. 토지 임대료니까 그것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리고 또 우리 가유순조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전부 다 뭐예요? 소득 개념이죠. 표현은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리고 그게 계산하려면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 빼고 다 이렇게 빼는 것도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지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저량 개념은 재고량이 대표적이라 그랬고요. 재고가 뭐예요? 창고에 있는 양. 이게 대표적인 게 자산 개념이요. 자산은 뭐 더하기 뭐고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이것도 계산 문제로 물은 적 있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도 물은 적 있어요. 이게 개념을.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이게 저량이라는 얘기는 얘네들도 다 저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을,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 이걸 그냥 또 자기 자본 이렇게도 한다고요. 자기 자본. 그냥 자본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자본,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100억대 자산가요. 100억대 자산가. 근데 그 중에 99억이 빚이에요. 순자산은 1억이에요. 자산가는 자산가요. 자, 이렇게. 아무튼 자기 자본은 1억 이렇게. 자, 이게 저량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일정 시점에 전제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어서 이 중고주택 재고량, 기존주택 있죠. 기존주택 재고량은 뭐예요? 이걸 이제 재고량, 여기 바로 다른 말로 중고주택 공급량 이렇게 해요. 중고주택 공급량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양으로 측정한다고요. 근데 재고량의 변동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량의 변동량은 유량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늘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바로 새로 지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재고량이 늘었다 이 소리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지은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규 공급량은 이쪽에 유량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거래량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유량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지대 이게 유량이고요. 토지. 근데 이제 2번, 3번, 4번이 다 월, 연 이런 말이 붙어 있어서 쉽죠. 근데 이게 제가 써드리고 싶어서 써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냥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정답 지문 대부 비율인데 대부 비율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대부 비율은 뜻이 뭐예요? 뜻이 부동산 가치 전체분의 부채 잔금이거든요. 부채 잔금. 이 부동산 가치라는 건 그때그때 바뀔 수 있죠. 이게 조량 개념이에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 비율이라는 게 대출할 당시에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빚을 얼마만큼 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6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똑같은 대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동산 가치 바뀔 수도 있고 빚이 더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 비율도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게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상 무슨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 개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 시점.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해요. 자, 그거는 그나마 날짜로 정하죠. 가격조사 완료일 날짜로 하는데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들 자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 뭐죠? 주식 같은 것도 자산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 같은 거 자산 평가할 때 언제적 가격인지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아침에 시작할 때 하고 중간에 하고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마감일 3일 전인가? 그 종가 기준에 종가. 그게 마칠 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또 자꾸 바뀌니까. 이런 게 다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반드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은 저량 개념이에요. 가격은. 자, 됐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9번은 이제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죠. 자, 9번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금기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맞죠?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는 증가하죠. 다음에 2번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이제 정상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정상재를 염두에 둬서 예외적으로 열등재가 있을 수 있다. 정상재, 열등재, 예외적으로 열등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은 정상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요거는 수요 법칙을 말한 거죠.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요거 수요 법칙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4번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점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3번, 4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주제는 이제 유량, 저량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 이제 유량, 저량 다음으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걸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량 변화는 뭐고요? 그 재화 가격 변화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고 공급량 변화도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 재화 가격 변화예요. 자, 그 재화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또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내용은 수요량 변화에서 하나가 있어요. 수요량 변화는 이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변해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수요량이 요 수량에서 요 수량으로 항상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는 거죠.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수량이 요만큼 늘었죠? 맞나요? 여기에 뭐가 변해서 요만큼 늘었어요? 가격이 변해서 요만큼 늘었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수요량 변화라고 하는데 그 수요량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 효과.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해서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요거는 2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정답 지문으로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출제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정답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쉽습니다. 가격 효과. 자, 여기서 다른 재화 가격 변했어요? 그 재화 가격이 변했어요? 그 재화 가격이 변했죠. 자, 그런데 그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더 많은 물건을 내 월급으로 살 수 있죠. 내 월급이 똑같아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죠. 그 재화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질 소득이 하락하면은 증가죠. 실질 소득이 변합니다. 실질 소득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이제 하락한 것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하고자 하는 게 늘어나는 게 보통이겠죠. 이 중에는 일부는 소득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수요 변화, 공급 변화에서 나올 때 대체재 가격 변화 이것 때문에 헷갈리려 하는데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대체재 가격 변화할 때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는 거죠. 대체 효과에서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가 변한 거예요? 그 재화 가격이 변한 거죠. 수요량 변화에서는 그 재화 가격이 변하잖아요. 다른 놈이 안 변했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됐나요?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똑같은 한 반에서 한 놈 성적이 떨어지면 다른 놈 성적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른 재화를 사용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비싼 거 소비 안 하고 싼 데로 오는 거예요. 그쪽에 걸 안 하고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 이게 대체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됐나요? 다른 재화 가격은 안 변했지만 상대적으로 변한 것 때문에 오는 거.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했다 또는 상대 가격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표현을 쓰지 않고는 대체 효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겠죠. 됐나요? 예, 이렇게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다. 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에서 기억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번이나 2번, 5번 지문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죠. 자, 수요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이제 이게 훨씬 더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수요 변화는 공급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 그 재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죠. 여기는 소득이 변하면 수요 변할 수 있죠. 근데 소득 변하면 공급 곡선 변해요, 안 변해요? 소득 변할 때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죠.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이 변하면 여기는 변하지만 여기는 변하지 않죠.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변하면 이쪽은 영향을 받지만 이쪽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만 영향 미치는 게 있고 이쪽에만 영향 미치는 게 있고 다음에 관련재 가격합니다. 관련재 가격 하면은 여기에 대체재 가격이 있고 대체재 가격을 다른 말로 그냥 대체주택 가격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부동산학에서는 대체주택 가격도 대체재 가격이고 또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 풀었어도 그는 대체재 가격입니다. 다음에 보완재 가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이쪽은 생산면 또는 공급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이건 출제 오류입니다.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 이거는 아직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중요도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언급을 하니까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의 대체재 보완재와 여기서의 대체재 보완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좀 그래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은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올라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가비죠. 대가비. 비가 이겁니다. 이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대가비를 기억하면은 대가비. 대체재 가격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증가.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감소 이렇게요. 그럼 보는 뭐가 되겠어요? 보가 반이 되겠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감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대가가 아니고 뭐가 나올 때 조심하라고요. 대수. 그러니까 대가비니까 대수반이 되겠죠. 예, 이때 조심하시라 이 말이죠.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은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것만 체크가 되면은 이쪽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는 공급면에서 하면은 수요가 아니고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자리에 공급이 오면 그때는 반대로 또 돌리면 되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축업자인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단독주택 생산을 줄이고 빌라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면에서의 대체재에 관한 관계에서는 이게 반대로 돌아가죠.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수요 쪽만 제대로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거 아직도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자, 이것이 되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됐어요. 근데 그 1번 질문에 나왔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 있죠. 자, 이건 또 양쪽에 다 영향 미치죠.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다음에 가격 하락 예상하면 여기는 수요는 감소하는데 여기는 증가하고 반대로. 다음에 이자율은 양쪽 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쪽 수요 증가, 여기 공급 증가, 양쪽 다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영향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자율은 양쪽 다 하락하면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9번은 4번이 정답이고, 자, 10번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시장에 등장할 때는 돈 들고 와야 되죠.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 나왔네요. 대수반이잖아요. 대체재 수요 증가니까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감소 맞죠? 그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보통 수평합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 가파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대체재 가격 상승, 이번엔 대가가 나왔죠. 대가비잖아요. 대가 위로 올라가니까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면은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그거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11번입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까 했죠. 그다음에 산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벌써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체 효과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재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생각하라고요. 이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갔다면 상대는 내려간 거예요.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올라간 거 소비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진 물건을 수요하는 것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2번이. 다음에 당해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는 실질소득 감소죠. 그러면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체 효과란 하면서 실질소득 변화에 따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짝이 안 맞다고요. 대체 효과 하면은 상대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소득 이 말이 나오면은 소득효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짝이 안 맞아. 짝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벌써 키워드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격 이러면 대체효과예요 벌써. 그 다음에 실질소득 하면은 소득효과예요. 다음에 5번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갑자기 임대료 보조가 나왔죠. 자, 이게 임대료 보조가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다 그랬죠. 수요자의 만족을, 소비자의 만족을 가장 높여주는 건 현금 보조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예요. 이 가격 보조는 가격 할인 프로그램, 할인 깎아주는 거. 이 가격 보조는 가격 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 효과가 나타나면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보조의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 보조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고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고 현금 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격 보조가 임대료 보조, 이게 보통 임대료 보조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가격 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상대적으로 11번은 좀 중요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9번, 10번, 12번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12번 중요하죠 이거.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균형의 이동. 자, 균형은 어디서 결정돼요?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고, 그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 되는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균형의 이동은 수요가 이동하거나, 수요가 이동하는 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죠. 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이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이게 균형량은 이거 따라간다 그랬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의 경우에는 이게 방향이 다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이제 익숙해져 있으면은 수요의 증가는 전부 다 위방향. 수요 증가면 균형량도 증가, 균형 가격 상승 같은 방향이요. 근데 공급 증가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하면은 균형량은 요거 따라간다 그랬죠. 양은 요거 따라가지만 가격은 반대요. 수요의 경우에는 방향이 다 같다 그랬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일치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 균형량은 이거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죠. 또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뭐도 감소해요. 공급도 감소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균형량은 이 화살표 따라가는 건데 둘 다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만 보지 말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즐거운 상상을. 내가 중개사무소 오픈했는데 사는 사람도 등장하고 파는 사람도 등장하고 시장이 북적북적거리죠. 그러면 체결 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지금 저기 지난 월요일 날 저기 작년에 합격해서 오픈한 제 사무실에 갔는데 물건이 없어 못 판대.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내놓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요. 내놓는 게 좀 있어야 거래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많으면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자, 이거는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이때는 양을 보면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 수요는 같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급은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죠. 이거 보고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거 보고는 양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근데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방향이잖아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 둘 다 감소니까 둘 다 발 빼고 있어요. 문 닫아야 돼, 지금 중개사무소. 맞죠? 그러면 거래량 감소, 균형 가격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는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큰 쪽만 보고. 자, 이렇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고 거래량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같으면은 뭐예요? 같으면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예전 가격, 예전 균형량 그대로. 이게 같으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가격이 변화 없다. 됐죠? 자, 이러면 보세요. 자, 12번. 1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돼 있죠? 그럼 옆에다가 쓰시라고, 화살표를. 1번에 옆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뭐는 알 수 없어요. 균형량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균형 가격이 변화를 할 수 있다 돼 있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다음에 2번, 그래서 틀렸잖아요. 다음에 2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자, 2번도 옆에 쓰시라고 이렇게. 수요가 감소 이렇게 밑으로 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니까. 근데 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요는 방향이 같은 거라 했으니까 공급도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잖아요. 근데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죠? 그럼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증가 옆에 쓰시라고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죠? 그럼 가격, 균형량, 이걸 양을 먼저 가야 되니까 양은 어떻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는데 지금 양은 변화를 알 수 없다 돼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다음에 4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 감소 밑으로 쓰고 공급이 증가하면 위로 쓰면 이러면 뭐는 알 수 없어요.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하락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정답이 4번이. 다음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크기가 똑같다 그랬죠. 둘 다 증가잖아요. 둘 다 증가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데 여기가 같으니까 균형 가격은 변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됐나요? 자, 13번은 균형량의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14번부터가 탄력성이니까 균형량의 차이를 묻고 있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몇 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작을 할 때, 아, 이 문제는 2번 계산하는 문제구나.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이건 될 수 있으면 풀지 말고 패스하는 겁니다. 그럼 2번 계산해야 된다. 이 소리는 뭐를 두 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두 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2번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QD1은 100 QD1은 100 2P 이거고 QS는 10 플러스 4P인가요? 자, 여기 QD1에서 QD2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로? 80 마이너스 3P. QS는 10 플러스 4P. 이렇게 식을 찾아놓고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암산이 돼. 이제 요놈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놈이 저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P가 이쪽으로 오면 6P가 될 거고 6P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90하고 같아야 되니까 P는 15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시라고요. 항상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는 무엇을 묻는지를 항상 보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P가 아니고 Q를 해야 돼. Q. P를 15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Q는 70. 자, 한 세트 구했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P 이쪽으로 오면 7P. 맞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70이죠. 7P와 70이 같으니까 P는 10. 10을 집어넣어야 되죠 또. 그러면 50이죠. Q 50 넣었잖아요. 그러면 Q가 70에서 Q가 5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20만큼 감소했죠. 20. 차이는 20이라 차이는 20. 됐나요? 이렇게 세트를 다 넣고 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QS는 변함이 없잖아요. QS는 그냥 QD1만 변했으니까. 됐나요? 다 이게 풀이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탄력성은 좀 쉬고요.